아직도 깡을 때리고 있는 박형준에 대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요일 MBC 단독이었는데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왜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뭐 이상한 설치물 있잖아요. 나무 머시기 하는 거. 과일나무. 과일나무? 과일나무. 잠시만요. 이거 좀 올려드릴게요. 이 과일나무 이거 작품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친분이 있는 특정 작가에게 특혜를 줬다. 이게 MBC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과일이 아니고 무도 있는 건 아까 과채나무네. 뭐 과일 아무튼. 채소나무. 네. 사무총장님 추천 박형준 국회 조형물도 특혜 의혹 국회 헌정기념관 뒤 인적이 없는 후미진 공터 예산 1억 3천만 원이 투입된 과일나무라는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작가는 설치미술가 최정화 씨,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아내의 미술관 조현화랑 설계와 건축에 참여한 작가입니다. 박 후보는 그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박형준 부인이 지금 부인의 화랑 조연화랑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설치 미술가 최정화 씨가 설계 건축에 참여했다 이 말이죠. 이러면은 그거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영역 대 영역으로 맞바꾼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자, 설계하고? 조형화량을 설계하고 디자인 그거 약간 싸게 놔또는 공짜로 해주면 내가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딜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국회 사무총장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그런 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지 땅을 짓는데 국회 돈을 갖다가 땡겼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세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도 그런 식의 쓰리 쿠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네. 기사에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당시 문체부 관계자와 사업을 주관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실무자가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2달 전인 2015년 1월 이미 최정화 작가가 선정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공공미술 쪽의 대표 작가다. 특히 국회 사무총장님의 추천도 있었다는 대목이 적혀 있습니다. 박형준이 당시 국회 사무총장님입니다. 또 3월 1일 이메일을 보면 최 작가의 미술품은 제작 중에 있다. 1억 3천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돼 있는데 이때도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아이고. 위원회를 열 의미도 없는 거네. 그러네요. 근데 내정이 다 돼 있네. 금액까지 그렇죠. 정해져 있었네. 네, 근데 이제 이걸 세우려면 절차는 또 지켜야 되니까 그 결차만 내놓고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절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그 식당도 그렇고 뭔 놈의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한다는 그러니까. 법제정 기관에서 이런 탈법 무법 뭐 이거는 말도 뭐-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데도 아니. 이게 제대로 된 감사 한 번을 안 하고 이게 가능한 건가? 진짜. 아니 박형준이 왜 기마이를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지? 기마이가 아니라 쫀쫀하게 집안에 쓸 돈들을 세금으로 다 카바를 친 거야. 이거 다 우리 세금에 이걸 1억 3천을 주고 이런 걸 했다고? 앨리스님이 박형준은 걸신이 들렸나 몰저리도 꼼꼼히 헤쳐먹었나. 다 헤쳐먹어 진짜. 아 정말. 내가 보기에는 박형준은 부인의 아바타입니다. 네? 예. 이 아. 박형준의 아하. 모든 그 행위와 그 어떤 절차, 그리고 뭐 등기에 드러나거나 액션들 자체는 전부 조연 씨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그러네. 복무하는 형태로 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NCT도 네. 거기 뭐 조형물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제 그 불륜 관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네. 나는 이게 말하자면 그 부부의 세계인 줄 알았어. 근데 각본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아무래도 이 작품은 탈고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해서. 근데 파도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새로운 게 또 나오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그 둘이 연상 5년의 연상녀고 이혼녀잖아요. 그 부인인 그 둘다 남편 최 이혼이잖아. 씨하고. 둘 다 이혼이잖아요. 아니 그 이후에 이런 이혼인 거고. 그래서 나는 최 씨하고 조 씨하고 뭐 IMF 이때 뭐 사업이 어려워갖고 위장 이혼을 하는 과정 중에 이미 이제 조연 씨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끼어든 줄 알았어요. 근데 둘이서 공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말하자면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최 씨 전 남편의 부동산을
이 박형준이가 자기 명의로 옮겨준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거야. 오. 그러면 이미 부부끼리 아니지, 남자 대 남자끼리 동업자였다는 거지. 딜 최소한.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동업자였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부부 대 부부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 부부 대 부부였을지 그 부부를 박형준 박형준이 박형준이- 알고 있었지는 모르지만 네. 최 씨의 부인 조 씨의 부동산이 아닌 최 씨의 부동산을 네. 둘이 결혼하기도 전에 조현 씨와 결혼하기도 전에 뭐지? 최 씨의 부동산을 이쪽으로 옮겨준 거래가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아무리 아름답게 보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매매 거래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야. 조영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최 씨와 박형준이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였는데 뒤에서 박형준이 뒤통수를 치고 그렇지. 어허. 지금에 있는 부인이랑 짝짝꿍으로 동업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 시기가 또 언제하고 맞아 떨어지냐면 이 부산 쪽에 유명하던 그 조연화랑은 부산 쪽 이미 연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청담동에 있는 한 건물에 공동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 화랑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조연 씨가 하나로 들어가는 거고 또 한 사람이 이명박 그 비서실 보좌역 당선자 비서실 보좌역이었던 정두원 의원 부인이 들어갑니다 거기. 예? 와. 그리고 당시 기획조정부과 간사였던 박형준 부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국회의원 부인 한 사람이 같이 들어가갖고 네이처 포엠이라고 하는 청담동 갤러리 건물에서 공동 지점을 열어갖고 여기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딱 명박이가 되자마자 야, 이렇게 되면서 대박이다. 최 씨보다는 이 박 씨 쪽이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5살 연하인 박형준을 어떤 형식으로든 조현 씨가 감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와. 이제 내조를 잘했어.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일단 무소속으로 나왔던 그 의원한테 지고 난 다음에 유재중. 유재중한테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유재중하고 공천 심사를 받기 위해서 당시에 여당 공천 심사를 받기 위해서 부인이 알고 있던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성추행 성추행 위증을 성폭행 해갖고 당했다. 네, 맞아요. 그걸 해가지고 공천위에다 갖다 밀어 넣은 거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 이건 사실 무근이다 하고 막 삭발투쟁을 해가면서 결국은 공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승복을 못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나왔고 져서 떨어졌거든. 그렇죠. 그래서 박형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거야, 무고로.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무고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검찰 기록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현 씨를 또 덮은 거야, 결과적으로는. 와. 이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쳤다고 치면 이거 의외로 박형준은 그냥 바지고 그냥 선택받은 바지고 조현 씨가 이 모든 배후에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충분히 가능해진다라는 거지. 실질적인 지휘자는 최순실이었던 것처럼 그렇지. 조연이었다. 실질적인 이 모든 비리와 부동산과 연결된 이 모든 귀착점은 조연에서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 아무리 조작을 해도 그 없는 사실을 조작하는 것도 사실 있을 법한 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있을 법한 거. 유재중 의원하고 뭐 그 여성하고의 그 오늘 TBS 뉴스공장에 그 인터뷰를 인터뷰를 하셨던 하셨더라고요. 그분, 무고로 뭐 저기 하셨던 그분은 전혀 상관관계 없던 사람이고 아예 뭐 마주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박형준 사무실에 가서 이거를 썼다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자술서를 썼는데 자술서를. 이 사람은 박형준의 부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와. 그러니까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도 약간 뭐 약간 그런 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없는 사실 지어내기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타 정당 사람이라면 의원을 모함하기 위해서 후보를 모함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당 내에서 경선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모사를 하는 모사꾼이잖아. 와, 진짜 의리도 없고 기본도 없다. 너무 기본- 그렇지. 못됐다. 같은 편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고. 그러니까 네.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까지는 안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까지는 있거든요. 못 가. 이까지는 예. 못 가. 뭐 상대방 당이라고 해도 뭐 찌라시를 통해서 이거 뿌리다든지 이렇게 하지. 사람을 세워가지고 돈을 주고 거기다가 이런 식은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이제 친박계와 와. 친박계가 친이계 학살을 할 때였기 때문에 아. 대접을 못 받은 거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든 그걸로 뒤집어갖고 공천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박형준은 워낙 친이계에 찍혀 있는 사람인 거고 친이계로 구분돼 있는 구분이 돼 사람이기 있는 때문에 사람이니까. 박근혜 쪽 친박계 입장에서는 절대 입성시켜 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아마 그때 못 뒤집은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때, 박형준이 그만큼 이제 사실 동아대 교수면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국회 사무총장을 갑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정책기획관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이른바는 분명히 아니야. 그렇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사실은 뭐 지방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나 그치. 스카이 뭐, 안에서도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건데 그 사람을 거기까지 밀어 올린 인물은 나는 따로 있을 걸로 봐요. 국회 따로 사무총장까지 있다. 올린 인물이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나이 차이를 생각했을 때 둘이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어. 전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국회에 끌어들여 줄 수 있는 사실상 지금의 박형준의 배우가 누굴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나는 의심되는 사람이 김백준이에요. 김백준. 네. 김백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현대 출신이고요. 나중에 MB의 집사가 돼갖고 모든 금융 관계에 관련한 모든 맞아요. 비리에 연관돼 있는 사람인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구속이 된 거는 이제 삼성에서 돈 받아갖고 변호사비 대선 난 것 때문에 구속이 돼 있지만 그와 관련한 거의 모든 문건들과 비리들을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가족사와 재산에 대해서는 김백준이 더 잘한다라는 그렇지. 말이 나올 정도로. 와. 그리고 김백준 그러니까 그 청계빌딩 지하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도 사실은 김백준이 문건이 아니나 할 정도로 네, MB가 알았으면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파기가 될 문건이었는데 그게 거기서 그 기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김백준이 왜 그러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갔느냐? 그거는 필립 김이라고 아들이 피터 김. 피터 김이라고 아들이 메릴 렌치에 입사해서 6개월 만에 대표가 돼요. 네. 그러면서 국가 자금으로 3조 원 이상 출자를 받게 되거든. 2008년 4월에 김영찬, 이 피터 김이 메릴 린치 상무로 입사를 해요. 네. 이게 시작부터 상무로 시작을 했어. 상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금방 사장이 대표가 돼요. 뭐야 이게? 네. 네? 그래서 거기로 3조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명박 자원 외교를 네. 담당했던 메릴 린치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 관한 그 시기가 박형준이 청와대에 들어가 갖고 정책 관련한 기획을 하는 시기랑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원 외교에 관한 일종의 김백준의 심부름, MB의 심부름을 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정보와 테크닉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추론을 해보는 거죠. 송 작가의 내피셜이야. 내피셜이다.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김백준의 하청의 재하청이지 MB와 김백준을 거쳐서 다시 재하청으로 박형준이 박형준이 이 김백준의 재하청을 받아가지고 이른바 다스 주변에 있는 경주 다스 주변에 있는 부산 지역의 일종의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유체 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MB 같은 사람은 또 의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김백준은
정말 집사라고 얘기할 그렇죠. 정도로. 그리고 네. 고려대 동문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네. 박형준도 고대네.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더더욱 의심하냐면 물론 저 미술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얘네가 금융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동산 업자들은 대출을 안 끼고는 사업을 그렇죠. 못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해. 예, 돈이 없으면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LCT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 저축은행이라든지 그 이외의 은행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관련돼 있는 은행 관계자들도. 근데 거기하고의 연관성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LCT 두 채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돈도 그 돈 어디서 출처? 어디서 출처가 나왔는데 지금 밝혀지지가 밝혀지지 않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전부 다 현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LCT 같은 것도 그래요. 대박. LCT의 골든층 두 개를 분양받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해주지 않고서는 그게 그렇죠. 쉽지가 않을 그게 텐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시기에 어마어마한 거를 박형준이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든 티가 났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것도 박형준이한테 준 게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형준한테 넘긴 것처럼 겉으로는 포장이 돼 있지만 실소유는? 실소유주는 딴 사람일 수 있다. 박형준 윗사람이겠죠. 어허. 윗사람이라 네. 함은 뭐 아까 얘기했죠. 둘밖에 없잖아. MG 아니면 뭐. 네. 백쥐하고 MG하고 MG. 둘밖에 없잖아. 그러네. 그래서 그 두 채를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못 살았다. 못 산 거지. 짓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연미술관으로 자기 주소지를 그렇지. 옮겨놨었다. 아니 지가 돈 주고 샀으면 인테리어를 하거나 세를 놓거나 그렇지. 어떻게든 재산권 형성을 했을 건데 그 비싼 산. 그 비싼 어. 거를 10년 가까이 묵혀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도 안 주고 아, 이거는 명의만 해놓은 상태에서. 대박이다. 그럼 김백준이 됐든 MB가 됐든 일단 그 재산을 대박. 후대로 지금 내려보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그러니까 가족의 그렇지. 집안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김백준은 이제 안 보이고, 근데 김백준도 어마어마하겠지. 나중에 파보면 집사니까. 그렇죠. MB는 더더욱 한 단계 위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일단 다스가 가깝다는 부분, 이게 가장 큰 연결 관계고, 자, 지금 거의 이제 1,000억까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연관된 부동산들이. 그럼 이 1,000억에 대한 실제적인 현금 흐름이 전혀 금융권에 안 드러난 상태에서 1,000억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조연이나 박형준이 현찰이 많은 사람들이냐는 거지. 말이 안 되거든. 얘들은 봤잖아. 1억 3천짜리. 그러니까 무슨 레스토랑 짜잔한 거. 그다음에 철골 가면 10억짜리. 18억. 18억짜리. 근데 그거 이제 원가가 스페인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한 4천에서 5천 그 사람은 원래 작품당 그런다고 치더만.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퉁겨서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뭔가 현금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자체를 김백준이 겁없이 저지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없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박형준은 그건 거지.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자잘한 것들은 빼먹고. 형님 제가 좀 먹어도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큰 일만 차질 없이 그렇지. 이건 거죠. 와. 그래서 아마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제 가면 갈수록 그 고구마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만 조지기 시작하면 박형준이나 조연하고 거래해 본 사람 다 주죠. 금방 나와 그 바닥에서는.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박형준이 이렇게 뻔뻔한 이유가 있었네. 파봐.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거든. 결국 누가 다치는지 파 보시라고. 그러면 알아서 그 윗선에서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있겠네. 믿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김백준이 이렇게 허술하고 계속 드러나는 비리들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단독 범행인 경우에는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만한 뒷배가 있고 책임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야. 와. 아니 국회에서 돈 처리를 하는데 돈을 이따위로 자기 돈처럼 맘대로 갖다 써도 감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국회의장 또는 그보다 높은 사람이
오케이 했다는 오케이 했다는 얘기잖아. 거지. 그렇지. 근데 그거 저 1억 3천 빼갖고 작가를 줄 수 있을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거는 더 큰 일을 해준 데 대한 일종의 보상 정도의 수준인 거고. 보너스 정도다. 뭐 이 정도 규모로 권한이 그 정도로 막강할 정도로 했다 그러면 그 국민의 흠에 있는 와. 덕흠이보다 더 많이 해먹었겠지. 그리고 이 시기에 굳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올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뭐 내가 보기엔 떠밀려서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흐름이 이명박의 사면론하고 동시에 같이 일어났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명박 사면 얘기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시끄러워질 때 이명박의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공교롭게 경선에서 전부 승리를 하고 지금 이걸 올라온 게 일종의 친이파의 부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뭔가 그동안 저수지에 묶어놨던 물꼬를 꺼내서 명박이가 지금 박근혜 사면해주는 얘기는 아예 안 나오거든. 조용하죠. 명박이가 뭔가 여기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론이 조용한 이유도 알겠네요. 왜? 이명박 시절에 이미 다 먹여놓은 애들이잖아. 그렇지. 충분히 먹여놓은 애들이잖아요. 쇠고기 그 촛불 시위 이후에 이명박이 제일 공들인 게 그거잖아요. 언론 통폐합. 네. 네. 그 먹여놓은 게 아니라 그 언론들 반쯤 죽여놨죠. 언론인들 다 내보내고 쫓아내고 한직으로 발령내고 먹였다는 구속하고, 게 돈을 먹인 것도 있지만 주먹을 먹였다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뭐 네. MBC 구속 수사하고 그랬잖아요. PD들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 말을 안 듣는 언론인들은 언론사는 싹 주먹으로 다. 먹였고 말 잘 듣는 애들은 돈으로 먹였고 예, 그 지금 걔네들 어쨌든 지금 다 한 통속만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이잖아. 아무튼 지금 박형준은 해왔던 그 과거의 비리들이 와. 너무 무모하고 진짜. 일단 자금 출처가 없다는 면에서 신비롭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 통장 개설하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체 한도 100만 원밖에 안 돼 하루에. 그러면서 심지어 집을 살려고 해도 그 부동산을 사는 돈이 출처가 어딘지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우리 맞아. 일반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것도 박형준은 우연히 모든 게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이 층을 받게 됐고 우연히 20 계약을 하고 그 경쟁률 높은 로얄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우연히 그 아들 딸들한테 700, 300 받고 분양권을 아무런 조건 말도 안 없이 돼.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 수백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적어도 통장에 기록이라도 그럼. 남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와. 끝까지 파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정말 그 두더지 잡으려다가 거대한 공룡의 꼬리를 처음 물었을지도 몰라. 이거는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그렇죠.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기고 짐에 따라서 뭐 민심의 향방이 오고 가겠지만 지금 드러나 있는 범죄의 상황과 수준은 이게 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무주택자가 지금 950억, 1000억짜리 자산가로 변모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선관위가 똑바로 나서기만 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불법, 그러니까 그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일종의 정보 공시를 허위로 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당선 무효를 때릴 수 있는 거거든. 진짜. 그걸로 해갖고 뭐 이걸 다시 재보고라 다시 선거라고 이런 결과 차이가 아니라 이거를 선거로 납작 눌러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된 후속 수사들을 굉장히 꼼꼼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털어봐야 돼. 이거는 되든 안 되든 부산시장이 되든 안 되든 이거는 무조건 털어봐야 됩니다. 야 진짜 MB가 딱 들어가고 나서 진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네. 이거 무섭네. 진짜. 와. 아이고.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헐.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이게 정리를 생각보다 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너무 커서요. 너무 스케일이 크다. 스케일이 너무 커서요. 무섭다 지금. 그래서 좀. 그래서 내가 지금 어. 계속 자료 정리를 하다가 탈고를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거대한 그 어떤 카르텔의 연결고리는 진짜 대하 드라마야. 그렇죠. 박형준이 민중당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영삼이 형님의 변절에 눈탱이를 맞고 문민정보를 돕는다는 입장으로 청와대를 들어갔다라는 부분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네. 이해할 수 뭐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들어가가지고 그 청와대를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의 사상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당시엔 정책기획의원이에요. 아무 자리도 아닌 거야.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 제안서 쓰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 언론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항하는 시민운동과는 다른 군림하는 통치의 맛과 힘을 보게 되고 이걸 김영삼 정부에서 봤다는 거야. 와. 민주주의는 다수의 논리이긴 하지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리더는 비전도 있어야 하지만 실제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선량한 마키아벨리스트라고 생각을 한다. 마키아벨리즘은 딱 한마디로 국가는 국민을 우선한다죠. 그렇죠. 국가 경영이란 복잡하고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선의만 가진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지사형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리스트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지는 선량하게 갖되 풀어가는 방식은 상당히 실용주의로 풀어가는 선량한 마키아벨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이 당시에 인터뷰를 해요. 그 정치학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읽는 책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거든요. 그 군주론의 내용이 뭐냐면 군주가 어떤 덕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의 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박형준이 얘기한 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우선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군주는 때로는 폭군이 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국민들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음모와 전략 같은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없는 군주는 군주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많은 우리 그 언론에 우리 언론이란다. 그 집 나간 우리 언론, 기레기 토착 외고 언론의 프레임이 뭐였냐면 문재인에게는 마키아벨리즘이 없다였어요. 권력 의지가 없다. 권력 의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깠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발표할 때가 청년 시절부터 해왔던 시민 활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접고 청와대에 와서 권력의 맛을 본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공교롭게도 이 시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MB를 만난 게 사실 MB를 만났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김백준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김백준의 지시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MB의 나팔수 노릇을 해 나가면서 정책 기획에 입안하는 걸 했었던 거고 이 시기에 조현 씨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30대 이전의 박형준하고 그 이후의 박형준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완전히 다른 궤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존재를 했던 거고 같은 운동권에 있던 아내와 자식들을 버렸고
조연과 함께 수없이 많은 조연이 요구하는 또는 조연과 동업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비밀들을 만들어내고 비리들을 양산해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직자나 교수로 월급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자산들을 꾸려왔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끝장난다.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이상하지. 이런 사람이 이거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상해. 권력을 쥐게 되면 뭔 아. 짓을 할지를 난 내가 보기에는 오세훈보다 얘가 훨씬 더 위험한 위험한 인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네. 위험하다. 오세훈은 바보라서 괜찮아. 예? 바보라서 괜찮지만 아니 그렇게 대놓고 너무 팩트 폭력을 폭격을 하시면 얘는 한 30년 동안은 이 배고프다가 눈을 뜨게 된 권력의 단맛에 취해가지고 그와 함께한 어떤 최고의 시간들을 누렸고 잠시 권토중래를 했었어요. MB가 주저앉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이가 주저앉는 그 잠깐 동안에 잠수를 했었지만 언제든 노리고 있었어. 그리고 노리면 난 다시는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게끔 제대로 뭔가를 해야지 하는 이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관이에요. 정책 기획관. 자원외교를 비롯한 MB가 저질렀던 수없이 많은 비리들을 정당화하고 언론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사찰하고 그걸 통해 갖고 언론들을 묶어냈던 작업을 했던 굉장히 무서운 놈이라는 겁니다. 이런 놈이. 그러니까 되게 소름 끼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미지에 속잖아요. 이미지에 속거든요. 그 박형준이 그 본인이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를 너무 잘 이용해 먹는 그래서 제가 뱀처럼 사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